청년의 힘으로 해결하는 사회 문제. 자원봉사로 변화하는 고양시. 2022 사회변화 자원봉사 포럼에 오신 시민 여러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포럼 진행을 맡은 사회자 고영빈, 김석영입니다. 네, 고양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주최하는 2022 사회변화와 자원봉사 포럼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주도 자원봉사 프로젝트를 공유하고 사회문제 솔루션을 시민분들과 함께 살펴보고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포럼은 기획부터 개최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청년기획단이 주도하였습니다. 저희 두 사회자 또한 포럼 기획단의 일원인데요. 사회문제와 자원봉사에 관심이 있는 20명의 청년들이 모여 지난 4월부터 5개월 동안 열심히 포럼을 준비해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주기적으로 기획단 모임에 참여하며 청년들의 사회 문제 해결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는 것을 실감했는데요. 각 조마다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해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조별 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 피드백, 각 분야 전문가분들의 컨설팅, 발제본과 퍼실리테이션 교육 등의 과정을 거쳐 오늘 시민분들 앞에서 사회변화 자원봉사 포럼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포럼 진행 순서에 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은 이동환 고양시장님의 기념사와 권석필 경기도 자원봉사센터장님의 축사를 시작으로 포럼 기획단으로 활동 중인 청년기획단 4분의 발제가 있겠습니다. 발제 발표가 끝나면 질의응답을 진행한 뒤 시민분들이 참여하시는 소그룹 토론, 폐회식으로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현재 고양시 자원봉사센터의 이사장님이시자 시장님이신 이동환 시장님의 기념사로 포럼을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시장님의 말씀을 들어볼까요?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나와주세요. 반갑습니다. 고양특례시장 이동환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소규모 행사를 진행하며 비대면으로 인사드리게 되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올해로 3번째 개최하는 사회변화 자원봉사 포럼은 우리 청년기획단 여러분께서 주도하여 환경, 인권 등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창의적인 봉사활동을 기획했다고 합니다. 미래의 밑거름이 될 여러분께서 나 개인의 고민을 넘어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열정적으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한 걸음씩 차근차근 실천해 온 것이 참 자랑스럽고 고맙습니다. 더불어 청년들의 봉사활동에 관심을 갖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어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양특례시는 2050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탄소 중립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시민이 차별받지 않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무장애 도시, 인권 도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와 사회의 변화는 어느 한 분야의 참여와 노력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고양특례시가 나아가고자 하는 새로운 변화에는 미래를 책임질 여러분의 참여와 관심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롭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여러분들의 포럼이 시민 행복도시로 나아가고자 하는 고양특례시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청년과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의 열정을 믿고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양시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발굴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는데요. 탄소 중립 실천, 장애인식 개선 등 다양한 주제의 자원봉사를 통해 나눔과 연대의 지역 공동체 형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라는 작은 손짓 하나가 세상을 바꾸는 큰 물결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실천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 자원봉사센터의 권석필 센터장님께서 축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센터장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경기도 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입니다.
2022년 사회변화 자원봉사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지난 5개월 동안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열정적으로 실천해온 청년기획단 여러분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더불어 바쁜 일정 중에서 현장에 참여해주는 고향 시민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환경, 장애 인권, 세대 갈등과 같이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에 대해 분석하고 참신하고 창의적인 청년들의 아이디어로 다양한 활동을 기획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청년분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는 이번 포럼으로 끝나지 않고 고향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자원봉사 현장에서 더 큰 영향력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사회의 각 영역 중심에서 밝게 빛날 여러분들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센터장님의 축사를 들어보았습니다. 경기도 자원봉사센터에서는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경기도 청년봉사단을 운영하며 31개 시군의 청년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고양시 청년 자원봉사를 위한 진심 어린 응원과 격려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 사회변화와 자원봉사 포럼 청년기획단 4분의 발제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제 발표에 앞서 질의응답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 발제가 진행되는 동안 궁금하신 내용을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발제가 모두 끝난 이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문자로 발송해드린 링크를 통해 질문 글을 게시해 주시거나 나눠드린 포스트잇에 꼭 조 이름 그리고 질문을 적어 주신다면 저희 기획단원이 취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커피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는 이벤트를 기획했으니 꼭 성함을 함께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발제 포문을 열어줄 첫 순서는 우리는 언제나 함께 이 조의 민희원님입니다. 주제는 해양생물 아프지 않게입니다. 메이킹 영상을 시청한 후 발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고양시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해양환경 인식 개선을 위한 인형극을 준비하고 있는 리세븐 사이클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팀의 이름이 리세븐 사이클인데요. 평소 리사이클링에 관심이 많았던 7명의 간호학과 친구들이 모여서 결성되었다는 의미로 리세븐 사이클이라 팀명을 정했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저희 팀을 떠올리면 딱 2가지가 생각나는데요. 첫 번째는 리사이클링, 두 번째는 인형극이에요. 우리 주변에서 쉽게 사용되고 쉽게 버려지는 옷이나 빨대, 플라스틱들이 참 많아요. 새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닌 재활용이 가능한 재료들을 활용해서 즐겁고 재미난 인형극을 만든다면 좀 더 의미 있고 환경에 대한 경각심도 더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형극 기획부터 연기까지 모두 저희가 참여할 예정인데요. 해양환경 오염을 주제로 인형극 대본을 직접 작성하고 기부받은 헌옷을 이용해 인형극에 필요한 인형과 배경 등을 제작할 거예요. 그리고 인형극 연습을 열심히 해서 지역 아동센터나 유치원, 학교, 다양한 경로로 아이들에게 인형극을 보여주고 아이들의 해양환경 오염에 관한 인식을 개선시키는 게 저희의 계획이에요. 요즘 환경오염 문제가 이슈잖아요. 그 중에서도 저희는 해양환경오염으로 인해 동물들이 많이 아파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를 살아갈 어린이 친구들에게 좀 더 재미있고 즐거운 방법으로 해양환경오염에 대해 알려주고 싶었어요.
저희가 미래의 간호사들이잖아요. 그래서 코로나가 괜찮아지면 소아병동 어린이들에게도 저희의 인형극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인형극을 통해서 어린이 친구들이 해양환경 보호에 많이 관심을 갖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리 세븐사이클의 흥미나 정한울이었습니다. 안녕! 네, 안녕하세요. 2022년 사회변화 자원봉사 포럼에서 해양 쓰레기 문제에 대해 발제자로 나선 민희원입니다. 저희 팀은 우리는 언제나 함께이조를 잠깐 소개하자면요. 해양 생물과 사람이 함께 오래도록 공존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 7명 팀원이 재활용에 열심히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세븐 사이클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어요. 지금부터 시작할 우리의 이야기 해양 생물 아프지 않게를 통해 해양 쓰레기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모든 시민이 재활용 분리수거에 참여하기를 기대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시민 여러분에게 과거와 현대 사회에 변화된 점을 말해보라면 아마 다양한 의견을 내실 건데요. 저는 그중에서 1인 가구와 생활 패턴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보았어요. 현대인의 경제 활동과 가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편리함이 추구되는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또 혼밥이나 혼술 등 나홀로 문화가 확산되면서 실외 활동보다는 다양한 활동을 집에서 누리는 집콕 문화가 발달하게 되었죠. 이 과정에서 지나치게 소량 혹은 낮게 포장된 간편 식품과 배달 식품이 소비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3년 전부터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배달 음식이 증가한 사실을 아실 건데요. 덩달아 그래서 일회용품 사용도 증가했죠. 그래서 그린피스 조사에 의하면 총 플라스틱 배출량 77,288개 중 식품 포장재로 쓰인 일회용 플라스틱은 63,331개로 전체의 78.1%를 차지하였습니다. 2년 전인 2020년에 비해 6.6%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일회용 플라스틱은 하루 최소 280만 개가 버려져서 심각한 환경 파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쓰레기장이 돼버린 인도양의 모습을 영상으로 보게 되었는데요. 수면부터 바닥까지 더러운 쓰레기가 둥둥 떠다니는 모습은 정말 충격 그 자체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쓰레기를 먹어서 이렇게 고래 배에 이렇게 플라스틱 밖에 차 있는 모습을 보고 너무 끔찍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일이 고래한테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플라스틱은 사실 튼튼하고 오래 갑니다. 값싼 가격에 만들어내기도 쉽다는 장점으로 전 세계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어요. 플라스틱은 대부분 썩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지구에 남습니다. 그린피스 보고서에 의하면 2020년 기준으로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이 3억 6,700만 톤으로 지금까지 만들어진 플라스틱의 절반 이상이 2000년 이후에 생산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영국 다음으로 세계 3위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2050년에는 플라스틱 양이 바닷속의 그 물고기 양보다 훨씬 더 많을 거라고 합니다. 먹이 사슬에 대해서 다들 아시죠? 그 바다에는 아주 작은 크기의 플랑크톤이 있습니다. 이 플랑크톤을 작은 물고기가 먹게 되고 그 물고기를 더 큰 물고기가 먹게 되고 그래서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를 말합니다. 그런데 해양 쓰레기는 이러한 먹이 사슬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이 말은 쓰레기를 먹은 물고기를 결국 인간이 먹게 된다는 소리인데요. 결과적으로 해양 쓰레기는 해양 생물들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올라올 생선 요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마음 놓고 맛있게 먹으실 수 있으신가요? 그 생선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먹는다면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해양 오염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우리 어른들은 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 접할 기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아이들은요?
이러한 해양 쓰레기 문제점을 도대체 어느 시기부터 인식해야 하는 걸까요? 3살 벌은 여든까지 간다. 이 속담을 아실 겁니다. 어렸을 때 형성된 버릇이 늙어서도 고치기 어렵다는 뜻을 말하는데요. 이 버릇이 만약 어렸을 때부터 바다의 소중함을 일깨워준다면 일상생활 속에서 친환경적인 습관이 길러지지 않을까요? 어른이 되어서 물건 재활용하기, 대나무 칫솔 사용하기, 손수건 사용하기 등을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린이를 위한 환경인식 개선을 기획하면서 말로 설명하기보다는 이렇게 인형극으로 시각화 시켜보았습니다. 다들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방송 프로그램 다들 아시죠? 저희가 시나리오 집필을 할 때 세상에 그런 일이라는 걸로 바꿔서 저희가 바꿔보았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떤 거냐면 여기에 다 나오는 등장인물이고요. 이 탐정 갈매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저희가 직접 찍었고, 이 탐정 갈매기가 자신의 친구들이 이렇게 의문의 죽음을 맞자 왜 의문의 죽음을 맞는지 이제 탐험을 떠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회용품을 먹은 거북이를 보고 이게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 때문에 이제 거북이가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자신의 친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토크쇼에 나와서 이렇게 버리지 말아달라고 호소하는 그런 TV쇼를 만들어 보았어요. 그럼 왜 하필 인형극일까에 대해서 보자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아이들에게 환경오염이 무엇인지, 또 환경오염이 동물들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보다 알기 쉽고 재미있게 풀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인형극에서 언급되는 폐기물이나 플라스틱은 일상생활 속에서 흔히 보는 것들이죠. 당연히 아이들은 플라스틱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해양 생물들이 아파할 것이고 그 피해가 자신에게 고스란히 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인형극에 등장하는 옷들은 저희가 직접 시민분들에게 이렇게 기부를 받아서 그 옷을 이제 새롭게 탄생시킨 것들인데, 이렇게 기부받는 것도 대단한데 저희가 어떻게 이렇게 예쁜 인형으로 탄생됐는지 궁금하신지 않으신가요? 감사합니다. 우선 저희 팀을 홍보하기 위해서 어떠한 매개체를 사용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다들 유튜브랑 인스타그램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소셜 미디어가 가장 대중적이고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 팀만의 이런 인스타그램이랑 유튜브를 만들어서 저희가 직접 영상도 찍고 편집하고 이제 홍보를 많이 해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사람들께서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인형극에 필요한 그런 물품들을 저희가 기부를 받을 수 있었어요. 사실 처음에는 저희가 바느질이라는 것 자체가 처음이라서 무척 힘들었었는데요. 그래도 연습하고 연습해서 하나둘 만들어갔어요. 그래서 인형극에 대한 애정이 깊어졌는데, 이제 시나리오를 하는 그 큰 과정이 남아 있어서 저희가 직접 그 인형극 전문 선생님을 섭외를 해서 이렇게 지도도 직접 받고, 8월 23일 날에 저희가 스튜디오도 빌려서 이렇게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촬영본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촬영본 완성본이 아직 나오지 않아서 그 완성본은 고양시 자원봉사센터 유튜브에 업로드될 예정이니까 봐주시고, 저희가 따로 만들었어요. 근데 시간상 이거를 다 보여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 조금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세상에 그런 일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분을 자리에 모셨는데요. 우리나라 방방 꼭꼭 바다를 탐험한 갈매기 탐정님을 모셨습니다. 방방 꼭꼭 바다를 탐험했다고?
맛있나? 어디 맛집이 제일 맛있는지 알려주러 오신 건가? 그러니까요. 그 맛집 저도 알고 싶은데 한번 탐정 갈매기님께 여쭤볼까요? 탐정 갈매기님 나와주세요. 일단 떠나고 본다. 안녕하세요. 탐정갈매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why? 전국의 바다를 투어하게 된 거예요? 제가 왜 전국의 바다를 투어하게 되었냐면요. 뭐지? 오늘 무슨 날인가? 왜 이렇게 아픈 동물들이 많은 거지? 아이고 배야. 아이고. 고래야 왜 그래? 왜 이렇게 아픈 거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이고, 내가 평소랑 똑같이 바닷속을 돌아다니다가 배가 고파서 어떤 걸 먹었는데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팠어. 아이고 배야. 뭐? 바닷속에서 뭘 먹었다고? 물고기인 줄 알았는데 아이고 고래 살려. 물고기인 줄 알았다고? 그럼 물고기가 아니면 도대체 뭘 먹은 거지? 뭐지? 뭘까? 평소랑 똑같은 것 같은데. 영상을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못 보여드린 점 정말 죄송합니다. 영상 그래도 초반 부분 조금 보셨는데 혹시 어떠셨을지 느낌이 너무 궁금한데요. 저희 팀원들은 인형극을 통해서 이제 해양 환경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였고, 두 번째 생활 속에서 친환경 습관을 기르게 하는 것이 두 번째 목표였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과 함께 오시는 부모님과 어르신들께도 해양 환경 오염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 해주는 것이 저희 세 번째 목표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환경 관련 수업을 진행하는 유치원에서 저희가 제작한 동영상을 보여드리고 이렇게 아이들에게 활동을 직접 하게 했는데, 지금 보고 계시는 이게 무분별하게 일회용품을 사용한다면 고래 모습이 어떻게 변할 것 같은지 아이들이 직접 색칠한 모습이에요. 보시면은 너무 아파 보이고 끔찍하지 않나요? 저희가 이러한 고래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이제 무분별하게 일회용품을 낭비를 한다면 이러한 모습의 고래가 아마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경각심을 저희가 일깨워 주었어요. 또 이제 저희 팀원이 7명이 모두 간호학과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현재는 인형극 영상을 업로드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할 예정이지만 앞으로 소아과 병동에서 아이들에게 직접 인형극을 공연을 하려고 하고, 또 해양 생물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이제 주제를 더 확장해서 리사이클링 인식 개선을 위한 인형극도 기획해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말하고 싶은 거는 빨대는 이제 그만, 비닐봉지도 그만이라는 것이 저희의 목표고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언제나 함께이죠. 이하리 세븐 사이클조의 해양 생물 아프지 않게에 대한 발표를 들어보았습니다. 코로나의 여파로 일회용품 사용량이 크게 늘어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분해되지 않고 해양 생태계를 넘어 우리의 건강까지 위협하는 해양 쓰레기의 문제가 어서 해결돼야 할 텐데요.
네, 맞습니다. 또한 귀여운 인형과 재치 있는 이야기로 환경인식 개선 인형극을 기획한 점이 인상적이네요. 거기다가 버려질 물건들을 재활용하여 소품을 직접 제작하셨다니 인형극을 하는 행위 자체가 바다를 지키는 일 같습니다. 이 포럼을 계기로 우리 모두가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의 소비를 줄이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선물할 좋은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발표를 해주신 민희원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발제입니다. 두 번째 발제는 북적북적 다가온 세대 통합인데요. 이번에도 메이킹 영상 시청 후 고양빈 조의 김성재 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고양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하는 사회변화 자원봉사 포럼 기획단인 팀 고양빈이라고 합니다. 고양시에서 하나의 사회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저희가 기획한 봉사활동은 북적북적이라는 프로젝트입니다. 북적북적이라는 것은 말 뜻에 있듯이 책을 이용한 봉사활동입니다. 어르신들이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삶 혹은 지역 이야기를 들려주고 청소년들이 이를 바탕으로 그림을 그리는 활동입니다. 책의 내용으로는 노인이 들려주는 역사 이야기 혹은 마을의 역사를 재밌게 풀어내는 내용을 담을 것입니다. 노인들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풀어준 노인의 마음은 혹은 경로당의 청소들과 함께 직접 방문하여 그들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질문을 하기도 하며 노인들의 자립심과 자존감 향상에 동시에 아이들과 노인들의 소통을 통한 세대 통합의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저희가 기획한 이런 북적북적 프로젝트를 통해서 저희는 세대 갈등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과거에는 이런 세대 간 소통이 활발히 이루어져 세대 간 이해가 바탕되었지만 세대가 급변하면서 가치관이 달라지고 고령화로 인해서 일자리 문제나 복지 비용이 증가되면서 고령 세대와 이런 청년 세대, 젊은 세대가 서로에게 가지는 부정적인 인식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 조는 이러한 세대 갈등을 줄이고 또한 소통의 부재를 해결할 수 있는 세대 통합 봉사활동을 제안하고자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백마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중학교 3학년 김진아라고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책 읽는 거랑 책 만드는 거 다 관심이 있고 또 제일 큰 이유는 저희 집에 곧 할아버지가 오셔서 같이 살게 됐거든요. 근데 솔직히 같이 사는 거랑 그동안 잠깐 만났던 거랑 달라서 걱정이 좀 많아요. 할아버지랑 대화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함께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 여러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할아버지랑 더 원활하게 소통하면서 더 즐겁게 잘 지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르신들에 대한 편견이 있었거든요. 훈계하시고 정치적인 얘기하시고 뭐라 하시고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좋은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또 어르신들의 어릴 때 인생도 저희의 지금 삶이랑 비슷하고 똑같은 고민을 했다는 걸 알게 되면서 되게 가까워진 거를 느꼈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어르신들을 만났을 때 제가 조금 더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어르신들에게 배운 지혜를 바탕으로 조금 더 멋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회변화 자원봉사 포럼에서 세대통합에 대한 발제를 맡은 고양미조의 김성재입니다. 저희 발제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 팀 이름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 이름은 저희 팀명 고양비는 고양과 빛날 비를 합쳐 빛나는 고양시를 만들어보자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장 서정엽을 중심으로 빛나는 고양시를 위해 똘똘 뭉쳤습니다. 이러한 의미에 맞춰서 저희 본격적으로 발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세대 통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모여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런 저희가 생각하는 세대 통합은 단순히 모여있는 것 그 이상의 것입니다.
서로 공존하면서 공감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러한 세대통합 실생활에서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저희가 한 뉴스 매체의 사례를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부장님, 퇴근해 보겠습니다. 김사원, 지금 팀원들 다 업무 중인데 혼자 퇴근하겠다는 건가? 근로계약서상 제 근무 시간은 6시까지입니다. 뭐라고? 나 때는 말이야. 정시 퇴근은 상상도 못했어. 회사의 발전을 위해 당연히 야근해야 하는 것 아닌가? 부장님, 저는 회사의 발전보다 제 자신의 행복과 자유가 더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해야 할 업무를 모두 마쳤으니 퇴근하겠습니다. 어디서 꼬박꼬박 말대꾸야? 이래서 요즘 것들은 네, 여기까지 저희 하나의 사례를 보았는데요. 이것은 흔히 직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대 갈등이 하는 모습입니다. 서로 가치관 차이로 인해서 의견이 부딪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왜 이런 갈등이 발생하는 걸까요? 기성세대는 야근을 성실함의 척도로 판단하지만 MZ세대는 정시 퇴근을 권리로 생각합니다. 야근이라는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각자 생각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성세대와 가치관이 다른 MZ세대를 틀리다 혹은 나쁘다라고 단정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세대 갈등이 서로 추구하는 바가 달라서 일어난다면 그 이유도 저희 한번 알아봐야겠죠? 가치관의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각 세대가 살아온 역사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성세대는 7, 80년대 급격한 경제성장과 전통적인 가치관 속에서 자신의 권리보다는 국가의 발전이 중시되었습니다. 자신보다는 국가의 경제를 생각했기에 집단주의 성향이 강하고 국가의 발전을 통해 미래를 대비하고자 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들의 권리보다는 국가의 경제를 위해서 희생이 보편화되었습니다. 하지만 MZ세대는 00년대 이후 안정된 경제 상황과 자유로운 가치관 속에서 국가의 발전보다는 자신의 권리가 더 중요시했습니다. 국가의 경제보다는 자신의 상황을 생각하기에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고 자신의 권리를 통한 현재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그렇기에 불필요한 자기희생보단 자신의 욕구 충족 및 권리를 추구하는 것이 보편화되었습니다. 이렇게 각 세대가 살아온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가치관의 차이가 발생하고 서로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급격한 사회 발전을 이룬 한국에서는 더더욱 심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대 갈등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저희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한국 리서치의 자료를 보면 대한민국 1000명 중 세대 갈등이 심각하다고 보는 시각은 85%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시적인 문제가 아닌데요. 앞으로 세대 갈등이 지금보다 심각해질 것이라는 답변은 44%로 대다수의 사회 구성원이 세대 갈등을 장기적인 사회 문제로 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한국의 세대 갈등은 세계적인 추세로 보아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입소서에 따르면 500명 인구 기준으로 한국의 80%가 세대 갈등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세대 갈등 수치이며 전체 평균인 46%보다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2위인 인도와 비교했을 때도 약 19%나 높은 수치입니다. 여러분 혹시 꼰대, 틀딱, 급식충, 잼민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저희 조금만 검색해봐도 세대 간 혐오를 조장하는 표현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온 것처럼요. 우리의 일상에 이렇게 침투한 세대 갈등, 과연 저희 이대로 더 되는 걸까요? 그래서 이러한 세대 갈등 문제를 극복하고 세대 통합으로 가기 위한 봉사 프로그램을 저희 기획했습니다. 서로 가치관이 다른 세대가 하루아침에 서로를 이해할 수는 없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소통입니다.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를 받아들이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표는 각 연령이 생각하는 세대 갈등 요인을 나타낸 표입니다. 기성세대와 MZ세대 모두 소통 부재를 세대 간 갈등의 주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세대 갈등이 좀 더 완화될 수 있겠다는 것을 가능성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이렇듯 세대 갈등이 세대 통합에 있어 중요한 요인인 소통을 이용한 기획한 프로그램이 바로 북적북적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르신들이 청소년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둘이 함께 소통하며 청소년들이 그림책을 만드는 활동입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서로가 서로의 봉사 수혜자이자 봉사자로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르신은 청소년에게 이야기 소개 봉사자가 되고 청소년은 어르신에게 말벗 봉사자가 되는 것이죠. 프로그램이 어르신과 청소년에게 주도적인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어르신에게는 자아 존중감 향상, 청소년에게는 다양한 인생의 경험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주 대상자로 성인이 아닌 청소년으로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세대 갈등은 장기적인 갈등입니다. 미래의 사회인이 될 청소년에게 어르신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이 장차 세대통합 인식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현재 성인들에게도 모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쓰레기를 잘 버리는 아이들을 보고 저 어린 친구가 쓰레기를 잘 줍는데 나도 주워야지 하는 것처럼요. 프로그램의 핵심은 그림책입니다. 소통의 매개체로 그림책을 선정한 이유는 모든 세대에게 삶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와 가치관을 보여줄 수 있는 유용한 매체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림책을 제작하면서 각 세대에 대한 이해를 증가시키고 그림책을 만드는 이들뿐만 아니라 보는 이들까지 세대통합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부가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저희 구체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약 4주 동안 백마중학교 학생들과 대화노인 종합복지관 어르신들이 만났습니다. 첫 단계로 어르신들과 학생들의 분위기를 녹여줄 아이스 브레이킹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저희 첫 단계로는 이런 어르신과 학생들이 만나서 원활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친밀감 형성이 가장 필수적입니다. 그렇기에 모든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윷놀이로 어르신과 학생들이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했습니다. 실제로 윷놀이를 진행하면서 어르신과 청소년이 나이를 잊고 하나가 되어서 화목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 두 번째 단계로 어르신과 청소년이 이야기 나누기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야기 나누기 활동은 총 2주 동안 진행되었으며 고양시에서 겪은 이야기와 어르신 추억 이야기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어르신과 학생들 사이에서 쌍방향적인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르신만 말씀하시는 상황을 우려해서 저희는 학생들에게 학습지를 통해 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학습지를 통해 어르신의 이야기를 학생들의 말로 기록하고 자신이 궁금한 점을 질문하도록 했습니다. 실제로 학습지를 통해 활동을 진행하니까 뭔가 큰 어려움 없이 서로 소통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세 번째 단계로 학생들이 그림 그리기 활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학생들의 학습지를 바탕으로 저희 팀원들은 내용을 재구성하여 그림책의 스토리를 제작하였습니다. 청소년들은 제작된 스토리를 보고 자신의 상상력을 통해 자신만의 그림으로 표현하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어르신들이 말한 것들을 직접 검색해 찾아보고 그려보면서 어르신을 이해하는데 한 발짝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저희 포럼 전까지 진행한 활동들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림책 제작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 그림책 협회와 작가님들과 의견을 나누며 전반적인 스케줄과 내용들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결과물로 총 2개의 그림책이 출판될 예정입니다. 그림책은 주협 어린이도서관을 비롯하여 고양시 공공기관 혹은 도서관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2권의 그림책은 주인공인 손자 양빈이와 양빈이의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1권은 MZ세대를 대표하는 양빈이, 그리고 2권은 기성세대를 대표하는 양빈이의 할머니를 화자로 설정하여 세대통합의 메시지를 부각하고자 하였습니다. 저희 1권은 고양시에서 겪은 이야기에 대한 그림책입니다. 이는 양빈이의 시점으로 진행되며 방학을 맞아 할머니 댁을 방문하고 고양시의 여러 명소를 둘러보는 이야기입니다. 참여하신 분들 중 고양시에 오래 거주하신 어르신이 많았고 주 예상 독자 또한 고양시의 시민들입니다. 고양시와 관련된 이야기로 구성한다면 많은 이들이 공감할 수 있고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2권은 어르신들의 추억을 담은 그림책입니다. 양빈이의 할머니 시점으로 진행되며 잠이 오지 않은 양빈이에게 할머니가 살아온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는 스토리입니다. 어르신이 오래 인생을 살아오신 만큼 해줄 수 있는 이야기도 많고 책으로만 배웠던 역사적 사건이나 경험들을 몸소 겪으셨기에 독자들도 흥미를 가질 수 있고 어르신들의 삶을 이해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저희 많은 그림책이 나올 것인데 과연 이러한 북적북적 프로그램이 세대통합의 가치를 이루었을까요?
아니면 뭐 세대 갈등을 해소하는 데 효과적인 프로그램이었을까요? 지금까지 들으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세대 통합에 대한 인식뼈를 측정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진행 후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타 세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었는가라는 질문에서 약 36%의 청소년들이 조금 그렇다, 약 64%의 청소년들이 매우 그렇다라고 긍정의 답변을 했으며 어르신들의 약 50%가 긍정의 답변을 한 것으로 보아 인식 개선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타 세대를 이해하고 소통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인가라는 질문에서 청소년의 약 67%가 그렇다, 약 73%가 매우 그렇다라고 긍정의 답변을 했으며 약 67%의 어르신들이 긍정의 답변을 남긴 것으로 보아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장기적인 세대 통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북적북적 프로그램은 장차 세대 통합을 이끌어갈 하나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이런 세대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프로그램을 통해 저희는 단절되어 같았던 두 세대가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 웃고 떠들며 서로에게 집중했던 그들의 모습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했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저희 프로그램은 참여자 연령을 청소년에서 20대로, 노인에서 중년으로 혹은 연령에 관계없이 점차 참여자 범위를 넓히거나 그림책에 한정하지 않고 시집, 잡지, 유튜브 영상 등 여러 매체로 변형하며 세대 통합을 향해 조금씩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세대 갈등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지금까지는 그 현상을 외면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멀어진 세대 간 사이 저희 북적북적 프로그램이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의 출처들은 이렇게 나오고요. 지금까지 세대 통합 발제를 맡은 팀 고양빈의 김성주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양빈조는 세대 간 혐오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그 해결을 위해 그림책이라는 매개체로 실천한 활동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세대 간 이해를 못한다는 밈 현상과 그 예시들이 SNS나 드라마를 통해 보여지고 있는데요.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 간의 조화가 잘 이루어지는 사회가 사회 전체를 통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세대 통합은 꼭 이루어져야 하는 사회적 과업이라고 보입니다. 저는 방금 발제를 하신 김성재님과 같은 기획단조로 활동을 했는데요. 청소년과 어르신 그리고 저희 기획단원들 모두 프로그램에 큰 만족도를 가지고 진행했고 청소년들과 어르신이 대화하는 장소를 마련하는 것 그 자체로 세대 통합을 향한 첫 발걸음이라고 느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저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어르신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행동에서부터 세대 통합이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들부터 하나씩 해 나간다면 세대 통합 또한 우리 함께 이뤄낼 수 있겠죠. 발제를 해주신 고양빈 조원분들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다음 발제 발표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발제는 더불어 사는 세상 AAC로 있다입니다. 메이킹 영상 시청 후 레인보우조의 정현아 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양시 자원봉사 센터 2022 사회변화 자원봉사 포럼 기획단 3조 레인보우 팀장 정현아라고 합니다. AAC를 활용하여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들 AAC에 대해 처음 들어보실 텐데요. AAC는 보완대체 의사소통으로 말과 언어로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말을 보완하거나 대체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들어보시면 장애인만 사용하는 의사소통 방법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AAC는 장애인부터 비장애인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의사소통 방법입니다. 고양시가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시도에 발맞춰 캠페인을 준비했습니다.
장애인 인식 개선 캠페인은 정발산역 근처 일산문화공원에서 일반 고양 시민분들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장애인 인식 관련 게임과 퀴즈를 통해 재미있는 봉사활동을 계획했습니다. 만족도 조사까지 완료하신 분들께 저희 레인보우 팀이 제작한 AAC 에코백을 드릴 예정입니다. 보완대체 의사소통인 AAC에 대해 알리고 고양 시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는 움직임을 저희는 시도하고자 합니다. 올해 처음 팀원과 만나 포럼을 준비할 당시 장애인 이동권 시위와 관련해서 많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장애인이 왜 지하철에서 시위하는지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비장애인이 겪는 불편함에 대해 이야기하기 바빴습니다. 이러한 모습에서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비장애인의 인식이 개선된다면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가 살기 좋은 베리어 프리에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지 않겠냐는 공통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베리어 프리에 동참하기 위해 해당 봉사활동을 계획했습니다. 봉사 시작 전부터 날씨가 더워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야외에서 오랜 시간 캠페인을 진행해야 했는데 역시나 열정적인 팀원과 자원봉사자분들 덕분에 끝까지 잘 해낼 수 있었습니다. 캠페인 시작 전 시민분들이 참여를 망설이시면 어떡할까 하는 고민이 있었는데 처음에 낯설어 하시다가도 즐겁게 즐기고 가시는 모습에서 뿌듯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3조 레인보우 팀 정현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2 사회변화 자원봉사 포럼기획단 레인보우입니다. 네, 저는 발표를 맡은 정현아입니다. 네, 이제 저희 팀원 이름이 레인보우는 다채로운 색이 모여 아름다움을 이루는 무지개를 나타내는데요. 장애인 혹은 비장애인으로 구별짓지 말고 모두가 활발하게 소통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은 우리의 포부를 담았습니다. 우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의사소통에 관련하여 캠페인을 계획했습니다. 네. 올해 초 장애인 이동권 시위가 보도되면서 사람들에게 다양한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관심 속에서 발생한 견해의 차이는 갈등을 일으켰는데요. 장애인 이동권 시위가 불편으로 다가온 사람도 있었지만 그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20년간 지속된 장애인 시위와 호소에도 그다지 나아지지 않은 장애인 편의성 문제에 집중하는 이들도 역시나 생겼습니다. 장애인의 요구는 계속되어 왔지만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루어진 것마저 너무나 오랜 시간이 필요했죠. 이러한 문제는 시대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일반 시민의 차별적 인식에서 비롯되었다고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이번 2022 사회변화 포럼기획단 캠페인으로 장애인 관련 사회 문제를 함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어떤 정책이 시도되고 있는지 찾아보던 중 우리는 AAC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다들 AAC에 대해 생소하실 텐데요. AAC는 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의 약자로 보완대체 의사소통을 말합니다.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말과 언어의 이해에 장애를 보이는 사람들이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말을 보완하거나 대체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AAC에 대해 사용하는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식당이나 가게에서 활용할 수 있는 AAC 메뉴판이 있습니다. AAC 메뉴판을 사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장애인만 사용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나 비장애인도 이미 AAC를 일상 속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서관에서 이제 필담을 나누는 것도 AAC로 볼 수 있습니다. 말로 소리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글씨를 통해 이제 의사소통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더 많은 AAC가 우리 일상에서 보일 겁니다. 이처럼 그동안 제대로 알지 못했던 AAC가 장애인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우리 레인보우에게 매우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AAC가 사회적으로 널리 퍼지는 것, 많은 사람이 AAC에 대해 알게 하는 것,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누구든지 사용하며 소통하고 교감할 수 있게 하는 것, 이 세 가지를 목적으로 캠페인을 기획하고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네, AAC가 어떤 것인지 좀 더 궁금하실 텐데요. 상징, 도구, 기법, 전략의 4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상징은 몸짓이나 수화처럼 비도구적 상징과 그림, 사진, 축소 모양 같은 도구적 상징이 있습니다. 몸짓이나 수어라 하면 간편할 것 같지만 상대방이 그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럴 때 도구적 상징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네, 도구는 상징 체계를 담기 위해 제작된 물리적인 도구를 말합니다. 도구는 성능에 따라 나뉘는데요. 전자장치를 탑재하지 않은 노테크 AAC, 단순한 전자도구를 탑재하고 있는 로우테크 AAC, 그리고 첨단 전자도구를 사용하는 하이테크 AAC로 분류됩니다. 네, 세 번째로 대화 상대자에게 의사소통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인 기법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AAC 사용자가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할 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인 전략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AAC는 어떤 변화를 만들까요? 먼저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합니다. 한 연구에서 가족 중심 AAC 중재를 통해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가족 구성원이 일상에서 AAC로 의사소통하게 했더니 의사소통에 대한 반응이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일상에서도 스스로 도구를 통해 피드백받을 기회가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대처 능력이 향상됩니다. 보완대체 의사소통 잠재 수요 예측 연구에 따르면 AAC 중재를 통해 가장 만족하는 부분이 의사소통 능력 향상과 더불어 가족의 선후천적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증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변화로 도전적 행동 감소인데요. 초기 단계에서 책상을 던지거나 소리를 지를 정도로 과격한 도전적 행동이 AAC 중재가 진행되면서 장애인의 자발적 요구가 증가해 도전적 행동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장점을 가진 AAC는 남녀노소, 장애인, 비장애인 누구나 일상에서 쉽게 사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AAC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대화의 장벽은 여전히 높습니다. 장애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장애인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모두의 대화의 장벽을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팀원은 일단 AAC 존재를 알리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에게 알리고 누구와도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 개선 캠페인을 계획했습니다. 캠페인 진행에 앞서 장애인 인권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교육을 통해 우리나라는 아직 장애인에 대한 정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장애인의 정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현재 우리나라는 장애인을 신체적, 정신적 문제로 활동이 어려운 자를 지칭합니다. 이러한 정의는 나라가 정한 신체적, 정신적 문제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실제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더라도 장애인으로 인정되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 마땅히 누려야 하는 것을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반면 장애인을 사회적,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자라고 정의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후자의 정의가 우리 사회를 통합시키는 보다 선진적인 정의가 아닐까요? 이러한 정의에서 드러나듯 우리는 장애를 좁게 국한해버리곤 합니다. 장애를 좁은 시선에서 바라보고 우리와 멀리 떨어뜨려 볼수록 장애인은 우리와 상관없는 소통이 어려운 존재라는 편견이 생기기 쉽습니다.
물론 장애인과 구어만을 사용해 의사소통하는 것은 다소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해드린 AAC를 활용한다면 장애인과도 충분히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AAC에 있어 인지도가 낮다는 점이 역시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AAC는 사용자뿐만이 아니라 청자의 역할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군가 AAC를 활용해 의사소통을 시도하더라도 상대방이 그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오히려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서로 답답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AAC를 일반 시민에게 알리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AAC를 쉽게 일반 시민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던 중 우리가 실생활에서 쉽게 들고 다니는 에코백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래서 AAC 메뉴판과 같이 일상적인 상황을 AAC로 표현한 AAC 에코백을 제작했습니다. 이 AAC 에코백은 이제 토론이 끝난 후 돌아가실 때 하나씩 드릴 예정이니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에코백을 제작한 후에는 활동팀과 데코팀 그리고 홍보팀으로 봉사자를 모집해 장애인 인식 개선 캠페인을 준비했습니다. 2주라는 짧은 시간 동안 준비한 끝에 지난 7월 29일 일산 문화공원에서 성공적으로 캠페인을 개최할 수 있었습니다. 캠페인의 첫 번째 활동으로 활동팀이 준비했는데요. 참여하는 시민이 스스로 AAC 그림판을 이용해 특정 사항을 표현해보고 눈 응시판을 이용해 음료수와 과자 등의 상품을 고르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사용한 AAC 그림판과 눈 응시판은 활동팀 팀원들이 직접 제작했습니다. 눈 응시판은 손과 발의 사용이 어렵거나 말을 잘 못하는 분들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죠. 눈동자의 움직임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품을 고른 후엔 여러 가지 AAC 도구들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에서 시민들이 직접 여러 도구를 사용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이어서 데코팀의 차례입니다.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참여자의 사진을 찍어드리며 캠페인의 활동을 사진으로 남겨드렸고 AAC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과 OX 퀴즈를 풀어보며 더 깊고 확실하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홍보팀의 활동입니다. 활동팀과 데코팀의 활동을 진행하면서 느낀 점을 인식개선 설문조사를 통해 물었습니다. 설문조사까지 끝낸 참여자에게는 우리가 직접 제작한 AAC 에코백과 AAC 부채를 증정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캠페인은 기대 효과를 충족했을까요? 캠페인 때 진행했던 설문조사 결과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총 82분께서 설문조사에 응해주셨는데요. 우선 활동 전 AAC에 대해 알고 있었는가? 라는 문항에 대부분이 잘 몰랐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장애인에게 가진 편견에 대해선 절반 가까운 분들이 장애인은 도움이 필요한 존재이다. 혹은 장애인과 의사소통은 어렵다. 라는 등의 의견을 꼽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활동 후 AAC를 통해 장애인과 직접적인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가? 라는 문항에 과반수가 넘는 분들이 그렇다라고 답해 주셨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변화된 인식에 대해서는 주관식으로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답변을 받았는데요. 그중 몇 가지 답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 장애인도 독립된 인격이다. AAC를 이번 활동을 통해 알게 되었다. AAC를 활용해 대화를 시도해 볼 것이다. 장애인과도 소통할 수 있다. 라는 긍정적인 답변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이 참여해 주신 덕분에 캠페인 취지였던 AAC 인지도 상승과 장애인 인식 개선에서 모두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활동을 통해 장애인과도 충분히 의사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체감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동안 장애인과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다면 그들을 애초에 의사소통이 어려운 존재라고 생각해버리곤 했습니다. 그러나 대화가 어려웠던 진짜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손상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런 것이라면 그 손상이 존재하는 모든 경우에 의사소통이 불가능해야 했겠지만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이번 캠페인에서 AAC 도구들을 활용하며 또 알게 모르게 일상에서도 비장애인은 AAC를 활용하여 의사소통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도현 작가는 저서 장애학에 도전해서 장애인들이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존재라고 치부되는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손상 자체 때문이 아니라 비장애인이 주류인 세상 속에서 그 손상을 차별하고 억압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의사소통 불가라는 점은 그들의 특성이 아니라 차별의 결과였던 것이죠. 네, 저희가 캠페인을 준비하면서 방문한 서울시 서남보조기기 센터 언어치료사님이 굉장히 기억에 남을 만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AAC에 대해 너무 어렵게 다가가지 마세요. 도구가 있어야만 AAC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도서관에서 필담을 나누는 것도 AAC라 볼 수 있어요. 이 말은 레인보우 팀원 모두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AAC를 주제로 활동을 계획하고자 한 우리조차 장애인이 사용하는 AAC 기술만 생각해 보았을 뿐 비장애인도 일상에서 AAC를 충분히 사용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AAC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아직 부족합니다. 해당 포럼을 준비한 우리조차 이번 기회에 좀 더 AAC에 대해 알게 되었으니까요. 실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 활동 지원사 대부분 AAC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AAC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장애인을 가까이 접하는 분들에게조차 생소하니 AAC에 대해 처음 듣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은 어쩌면 당연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동안 우리 사회는 장애인에 대해 어떤 태도였나요? 이 사회를 살아가는 장애인은 많은 물리적 그리고 사회적 장애물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형성된 것은 장애인이 꼭 장애인이기 때문일까요? 장애인의 문제는 장애인만 해결할 수 없습니다. 더 많은 비장애인이 AAC에 관해 관심을 가진다면 우리는 다양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심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약자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노인, 아동뿐만 아니라 외국인까지 더 많은 사람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AAC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사용이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레인보우의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럼이 여러분의 AAC에 대한 인식을 확장하여 장애인과의 의사소통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 장애인의 문해력이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애인, 비장애인 간의 대화 장벽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인 AAC에 대해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올해 초부터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이슈가 대두되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꼭 논의해봐야 할 주제라고 생각되는데요. 같은 기획단으로서 참여한 저도 대상에 상관없이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여러 방법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정보를 많은 분들에게 알리는 캠페인 활동에 의미 있게 다가왔는데요. 영빈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AAC를 처음 접했을 때 장애인만을 위한 의사소통 보조기구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요. 해당 발제를 들으니 우리 일상 속에서도 이 AAC가 여러 방면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이 포럼이 의사소통하는 데 있어 장애인을 넘어서 AAC가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레인보우 조합 발표를 진행해주신 정현아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발제입니다. 네 번째 발제의 주제는 그린에코 100%를 향해입니다. 메이킹 영상 시청 후 그린에코 백조의 고희진님과 정소연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고희진님 나와주세요. 그린 에코팩 팀의 고희진입니다. 최근 환경 이슈가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언론이나 미디어에서 환경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개개인 역시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직접 피부로 와닿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환경보호를 직접 실천하고 싶어도 대체 뭘 해야 하는지 감이 잡히지 않아서 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침묵하거나 환경에 대한 이야기에 귀를 닫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 파괴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관심을 놓으면 안 되겠죠. 그렇다면 친환경적 태도 및 생활습관 실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일상에서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을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였고, 이를 통해 작은 개개인의 사소한 실천이 환경보호라는 큰 목적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자라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작은 실천이 여러 사람이 모였을 때 큰 힘이 생긴다는, 즉 나비 효과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기획 단계에서 이야기를 나눌 때 과거에 비해 환경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아진 점에 대해 모든 팀원들이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문제 인식에 머무를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행동으로 나아가야 할 시점인데요. 환경운동가가 아닌 일반 시민에게도 행동을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다 알고 있지만 왜 모두가 행동하지 못하는가 라는 의논 끝에 환경 이슈에 지겨움을 느끼는 사람이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환경 오염의 심각성은 확연히 느끼지만 내가 뭘 한다고 달라질 게 있을까? 나 혼자만 플라스틱 안 쓰면 뭐해? 라는 생각으로 무기력함을 겪고 환경보호의 실질적 방안에 갈피를 잡지 못하는 시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한때 그랬기에 더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개인을 돕기 위해 제로 웨이스트 등 실생활에서 직접 행동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었으며, 이를 통해 많은 이들의 환경보호 실천 의지와 동기를 일깨워주고 싶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린 에코백의 조원 정서윤입니다. 사회변화 봉사 포럼 기획단에는 개별 지원과 팀 지원이 있었는데요. 저희 조는 개별 지원자들이 모인 조였습니다. 다들 초면이었고 각자 하는 일이나 거주지, 전공이 모두 달라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의 프로그램을 같이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하지만 저희는 사회 변화에 기여하고 싶다는 의지를 가지고 모인 팀이기 때문에 이 마음 하나를 가지고 각자 자신이 해보고 싶은 봉사 프로그램에 대해 활발히 논의했습니다. 모든 팀원들의 활발한 참여가 저의 열정도 더욱 키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단체 활동임에도 큰 문제 없이 차근차근 성과를 잘 내고 있는 것 같아서 뿌듯하고 감사하면서 마무리까지 열심히 달려보고 싶습니다. 네, 사회변화 자원봉사 포럼에 오신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덧 마지막 발제인데요. 그린 에코 100%를 향해를 발표할 그린 에코 백조의 고희진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포럼을 준비한 정서윤, 김민서, 양정화 단원님도 함께했습니다. 팀원 그린 에코백은 환경에 대한 인식을 100% 채워보자는 우리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환경적 물품하면 딱 떠오르는 에코백을 연상하실 수도 있겠네요. 지금부터 그린 에코 100% 달성을 위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보호를 실천해야 한다는 논의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2015년 파리 기후협약의 지구의 온도를 산업화 시대 이전 대비 1.5도 아래로 제한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를 지키지 못하면 집단 자살에 직면하게 된다는 주장이 세계적인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구는 2002년 이후 20년간 산업화 시대 이전 대비 1도가 상승하였습니다. 즉 0.5도가 남아있다는 소리겠죠. 지금과 같은 탄소 배출량을 가정하였을 때 국제환경운동단체인 기후시계 계산에 따르면 지구 온도는 6년 359일 후에 0.5도가 상승한다고 합니다. 처음 포럼 기획을 논의하였을 때 환경 문제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공통으로 공감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 환경 문제가 심각해진 만큼 이에 대한 시민 인식도 증가하였다는 점이었는데요. 최근 언론이나 미디어에서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시민 여러분 역시 이상기후나 미세먼지 등으로 실감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한국 사회 역시 이전과 달리 환경 위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습니다. 2019년 국민 환경 의식 조사에 따르면 기후 변화의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는 시기는 이라는 문항에서 이미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답변이 60% 이상이었습니다. 더불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환경 문제로 대기질과 기후 변화 피해를 우선으로 꼽았습니다. 하지만
환경 보호를 실천하고 싶어도 대체 뭘 해야 하는지 감이 잡히지 않아서 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침묵하거나 환경 이야기에 귀를 닫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 파괴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제는 문제의식에 느끼는 것에만 멈추면 안 됩니다. 직접 행동이 필요한데 이 일에는 환경운동가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어떻게 일반 시민의 행동을 끌어낼 수 있을까 진지하게 고민하던 중에 환경 이슈에 지겨움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환경오염, 그래요, 잘 알겠는데 근데 내가 이거 절약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어차피 지구 반대편에서는 분리수거도 제대로 안 하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내가 바꿀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지고 환경보호에 갈피를 잡지 못하는 시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주간지 시사인에서 진행한 2022년 대한민국 기후위기 보고서 설문조사를 보면 기후위기 해결에 관심이 있지만 그만큼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데에 죄책감을 갖는다라는 질문에 절반 이상 동의하였습니다.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전에는 모두 그런 과정을 거치기에 우리 팀원은 이러한 인식의 문제를 안건으로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모두 힘을 합친다면 말이죠. 그래서 친환경적 태도와 생활습관 만들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일상에서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소한 실천이 환경보호라는 큰 목적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자는 것이었죠. 그리하여 여러 사람의 작은 실천이 모였을 때 큰 힘이 생긴다는 나비 효과를 보여드리기 위한 참여 활동을 생각하였습니다. 쓰레기, 낭비하다라는 뜻의 웨이스트와 숫자 0의 제로를 합친 제로 웨이스트. 이 활동은 환경보호 실천을 혼자 하기는 어려운 분들에게 실생활에서 직접 행동할 방법을 알려주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많은 이들에게 환경보호 실천 의지를 일깨우게 될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 우리나라 국민의 환경의식 수준은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생활 폐기물 재활용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분리수거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아파트의 분리수거 과정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 아파트에는 분리수거 처리장이 따로 존재하고 재활용 품목별로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나 환경보호에 잘 동참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환경을 위한 실천이 어렵다고 느끼는 반응이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조사 자료를 한번 보실까요? KEI 한국환경연구원 2021년 국민환경의식조사에 따르면 친환경적 태도 및 생활습관 실천이 어려운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품을 구매하거나 행동할 때 친환경적 대안이 없거나 품질이 떨어진다는 이유가 44.1%였고 친환경적인 행동은 시간이 많이 소비된다는 이유가 43.7%, 친환경적인 행동은 비용이 많이 든다가 41%로 1, 2, 3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또 친환경적 행동의 불편 비용과 정책의 시사점 문항을 보면 실천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이유가 39.4%로 1위를 차지하였고 귀찮다는 이유가 14.8%로 2위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린 에코백 팀은 위의 자료들로 환경보호를 위한 다양한 실천 방법이 생활 폐기물 재활용만큼 알려지지 않았고 익숙하지 않은 시도를 어렵게 느낀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에게 가까이 있으나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한 것을 주제로 원데이 클래스 진행을 기획하였습니다. 이름하여 내 곁에 제로 웨이스트. 이것은 환경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할 수 있는 환경교육 시간이 되었는데요. 첫 번째 환경교육으로 나는 쓰레기 없이 산다의 저자이며 사회운동가인 비 존슨이 제시한 제로웨이스트 5R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거절하기, 줄이기, 거절하기, 줄이기, 재사용하기, 재활용하기, 썩히기에 관련된 교육이었습니다.
1단계 거절하기는 바깥에서 무료로 나눠주는 명함, 비닐봉투, 빨대 등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2단계 줄이기는 옷이나 장난감, 전자제품 등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나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공동체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내놓는 것입니다. 3번째 재사용하기는 페트병 같은 일회용 물건을 텀블러처럼 재사용이 가능한 물건으로 바꾸고 무언가를 살 때 중고품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4번째 재활용하기는 거절, 줄이기, 재사용하지 못한 것들을 다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5번째 썩히기는 분해되는 물품을 구입하는 활동으로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모아 처리하는 방법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교육 후 참여자들은 내가 직접 하고 있는 5R 운동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비닐 대신 에코백을 이용하거나 중고 거래를 통해 5R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2번째 교육은 환경운동가 마크 라이너스가 출간한 6도의 멸종 책 내용을 토대로 한 기후위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구 온도 증가의 가속화로 재난이 발생하고 일상생활이 파괴되는 심각성을 담은 강연을 함께 신청했는데요. 해당 강연을 들은 뒤 소감문에서 환경 문제가 얼마나 당장 나의 문제로 다가왔는가에 대해 느낄 수 있었다. 제로 웨이스트를 당장 시작해야 한다. 개개인의 환경 실천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등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3번째 교육으로 원데이 클래스 만들기 활동입니다. 천연 비누와 양말 모기, 환경 보호에 이로움을 알리는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비누는 훌륭한 친환경 제품입니다. 플라스틱이나 비닐 용기를 사용하지 않기에 쓰레기 배출량을 줄일 수 있고 합성 계면 활성제가 없어서 수질 오염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또 산업 폐기물인 양말목을 재활용하여 만든 제품 사용이 대기 오염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양말목을 재활용한 제품에는 텀블러 가방이나 바구니, 티코스터 등이 있습니다. 직접 만드는 봉사자들도 제로웨이스트 제품이 생활용품으로 손색이 없다고 하셨는데요. 이제 교육 이후의 이야기들은 정서윤 단원님이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 프로그램 결과에 대해 발표할 4조 그린 에코백의 정서윤입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안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분명히 있었지만 실제로 생활 속에서 친환경적인 태도가 개선이 되었는지, 환경 교육이 효과적이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원데이 클래스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질문은 크게 환경에 대한 관심도, 친환경적인 태도의 실천 정도, 원데이 클래스 참석 전후의 인식으로 구성했고 활동에 참여한 50명의 참석자 중 39명이 응답했습니다. 환경에 대한 관심을 묻는 질문에는 매우 그렇다 5명, 그렇다가 24명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총 29명, 즉 응답자 중 다수가 환경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평소 귀하가 친환경적 태도 및 생활 습관을 실천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라는 문항에는 24명이 어려움을 느낀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실천 방안을 모르거나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방안은 알지만 일상생활에서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답변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원데이 클래스 참석 후의 인식 변화에 대해서는 배부된 교육 자료는 환경에 대한 지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라는 문항에 매우 그렇다가 38.5%, 그렇다가 48.7%로 총 87.2%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습니다. 기획 의도대로 주제 선정이 적절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질문인 활동 내용은 일상생활과 관련된 활동이었다라는 문항에는 매우 그렇다가 51.3%, 그렇다가 38.5%로 총 89.8%가 긍정적으로 답하여 주제 선정이 적절했음을 확인했습니다. 환경 보호를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답변은 35표로 참석자 중 대부분이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습니다. 또한 원데이 클래스에서 배운 내용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해보겠다고 응답한 사람의 수는 37명이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환경보호 방안 소개와 동기부여라는 우리의 목표가 원데이 클래스 참석자들에게 잘 전달이 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처음 계획했던 원데이 클래스 정원은 3차 시에 각각 20분씩 총 60명으로 환경보호에 관심을 가지신 시민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빠르게 마감되었습니다.
하지만 폭우와 개인 사정 등으로 실제로 원데이 클래스에 참석하신 인원은 모두 50분이셨는데요. 비록 많지 않은 인원이었지만 일상에서 환경 보호를 실천할 구체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알릴 수 있다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환경 보호에 동참할 수 있겠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더불어 원데이 클래스에서 제작한 천연 비누와 양말목 가방은 사회변화 자원봉사라는 주제에 맞도록 고양시 유기견 센터와 지역 아동센터로 전달하여 따뜻한 나눔을 했습니다. 클래스가 마무리되었다고 해서 활동이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팀원들은 개인이 실생활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고 직접 실천해본 후에 얼마나 습관화가 되었는지 결과를 도출해보기로 했습니다. 팀원들은 각각 5R 원칙에 따라서 활동을 진행했는데요. 먼저 민선님은 재사용하기 원칙을 실천하기 위해 양말목 가방을 직접 만드시고 사용해 보았습니다. 저는 거절하기를 실천하기 위해 밖에서 받는 일회용 빨대를 거절하고 다회용 빨대를 사용하였습니다. 희진님은 줄이기를 실천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주변 공동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당근마켓을 이용해 판매했습니다. 정한님은 재활용하기를 실천하기 위해 재사용하지 못한 물품들을 국가에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분리배출을 했습니다. 이렇게 팀원들이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직접 실천해보고 습관화가 되기까지 얼마나 걸렸는지 점검해보니 평균적으로 약 2주일 정도가 걸렸습니다. 팀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길 처음 2, 3일은 습관이 되지 않더라도 꾸준히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고 그 뒤로는 깜빡하거나 신경 쓰지 못해서 실천하지 못하는 날도 존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시기가 지나면 점차 습관이 되어서 완전히 습관으로 자리 잡기까지 평균 2주라는 적다면 적다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 팀원들이 작은 실천을 일상에서 습관화했듯이 여러분들도 합심하여 우리 모두의 실천이 더해진다면 그 의미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처럼 원데이 클래스를 통해 환경을 지키는 작은 실천들이 파동을 일으키며 점차 퍼지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는데요. 이런 포럼을 기회로 많은 사람들이 제로 웨이스트를 경험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의 작은 실천이 모여 큰 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2주 후인 9월 6일은 환경부와 한국폐기물협회가 지정한 자원순환의 날입니다. 이날만큼은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도 제로웨이스트에 동참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우리 팀 이름인 그린 에코백에 등장하는 에코백을 이용하는 방안인데요. 자원순환의 날 당일에는 집에 있는 에코백을 들고 나가서 장을 보시면서 배달에 필요한 플라스틱 포장 용기나 편의점에서 주는 일회용 비닐 가방 사용을 최소화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상적이고 소소한 실천이 누적되면 사회 전체에서 나오는 쓰레기의 양과 새로운 일회용품을 생산하는 데 소비되는 에너지를 크게 절약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환경 보호에 앞장서서 대중에게 알리는 역할을 꾸준히 해온 가수 제이슨 브라즈의 리브 하이를 들으면서 그린 에코백 조회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See her eyes and stare back at them. See that girl. 네, 요즘 큰 문제점으로 나타나는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이 다시 한번 일깨워지는 발제였습니다. 얼마 전 수도권을 강타한 엄청난 양의 폭우와 피해를 생각하면 이런 환경 문제가 나날이 심해지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데요. 높아진 환경 인식만큼 우리 모두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실천입니다. 사소하다고 생각되더라도 환경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행위가 유의미하고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 그린에코 100조에서 말씀해주신 나비 효과를 일으킬 테니까요. 네, 맞습니다. 발표를 해주신 고희진님, 정소연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저희 질의응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발제를 한 조 순서대로 진행될 예정이고 발제자분들께서 답해 주실 예정입니다. 저희가 발제를 진행하면서 시민분들께 여러 질문을 받았는데요. 그중 3가지로 추려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언제나 함께 이 조에 민희원님께서 해양생물 아프지 않게 발제에 대해 답변을 해주실 텐데요. 첫 번째 질문은 만들어진 인형은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입니다. 민희원님 준비되시면 답변해 주세요. 혹시 환경인형극 멤버 2기 모집을 한다면 참여하실 분이 여기 계실까요?
그 2기 멤버들이 생긴다면은 2기 멤버들을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만들었던 인형들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간호학을 배우는 학생으로서 앞으로 이제 간호사가 될 꿈을 가지고 있어서 나중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동 병동에서도 아이들을 위해 이제 개인위생 인형극이나 동화극을 해야겠다는 비전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극을 만들 때마다 인형을 재활용할 예정이고, 지금 저희가 만든 인형극이 탐정 갈매기가 떴다인데, 이제 이렇게 내용은 조금 다르게 시리즈가 탄생을 하고, 뭐 시즌 2, 3 이렇게 다르게 저희가 또 새롭게 구상할 예정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은 인식 개선이라는 점이 참 좋지만 과연 단순히 앉아서 인형극을 시청하는 것만으로 인식 개선이 이루어질까요? 한계점이 있을 텐데 어떻게 보완하실 건가요? 입니다. 미니언님 준비되시면 답변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저희도 단순히 이제 시청하는 것만으로는 인식 개선이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저희가 기회가 된다면 환경 관련 수업을 준비하는 유치원이나 지역 아동센터 선생님들에게 영상을 배포한 후에 아이들이 영상을 시청하고 이제 다양한 활동, 뭐 OX 퀴즈 같은 것들을 활동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은 병원 아이들에게만 인형극을 해주는 건가요? 일반 유치원, 어린이집에도 보급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럴 계획은 있는 건가요? 입니다. 미니언님 준비되시면 답변해 주세요. 병동에서 인형극을 이제 저희가 미래에 이렇게 하고 싶은 바람인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나중에 이제 저희가 찍은 영상을 유튜브로 통해 이제 더 많은 아이들이 볼 수 있게끔 게시할 예정이고, 또한 저희 사실 팀원 중에 한 분이 전직 유치원 교사이신 분이 한 분 계셔서 그분을 통해서 이제 주변 유치원 교사에게 나누어져서 이제 배포할 예정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모든 질문에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발제를 진행해 주시고 질문에 답변해 주신 미니언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두 번째로 발제를 진행한 고양빈 조의 김성재님께서 북적북적 다가온 세대통합 발제에 대한 답변을 해주실 텐데요. 첫 번째 질문은 너무 청소년이 어르신에 대해 인식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지 않나요? 입니다. 김성재님 준비되시면 답변해 주세요. 그건 저희도 굉장히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결국 쌍방향적인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프로그램 구성 시 어르신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그림책을 만드는 것으로 기획을 했기에 이러한 지적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후 프로그램이 진행될 때에는 청소년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제작된 그림책 1권과 어르신의 이야기로 바탕된 제작된 그림책 1권으로 나눠 진행하고, 그림책을 그리는 주체 또한 각각 나눠서 진행한다면 모두가 서로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니 진정한 이런 세대 통합을 위한 북적북적 프로그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그러한 것에 있어서 굉장히 유의미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어르신이 얘기하고 청소년이 그림 그리는 과정에서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학습지를 활용했다고 했는데, 학습지를 위한 소통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소통이 될 수 없는 게 아닌가요? 입니다. 김성재님 준비되시면 답변해 주세요. 소통 부재의 원인에는 가치관의 차이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학습지의 내용에는 어르신이 인상 깊었던 경험, 그 경험의 배경이나 장소 등 어르신을 이해할 수 있는 질문이었기에 가치관에 대한 공감이 가능한 부분이었습니다. 학습지가 인위적인 소통을 위한 도구로 보일 수 있겠지만 인위적인 소통을 시작으로 자연스러운 소통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효율적인 도구에 불과했고, 결과적으로는 학습지를 통해 자연스러운 쌍방향 소통까지 가능해지는 효과를 발생시켰습니다. 학습지의 내용 또한 정해져 있는 내용을 질문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청소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질문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을 뿐 자발적인 소통을 방해한 요소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은 단순하고 단화적인 활동이 되지 않을까요? 지속적인 활동이 된다고 본다면 앞으로 지속 가능한 활동을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에 대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진행한 북적북적 프로그램은 저희가 이런 창작물 제조, 이런 하나의 그림책을 제작한다는 단편적인 목표만을 생각한다면 참여자인 두 세대의 역할이 크지만 이런 궁극적인 목표, 세대 통합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는 기획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 이 기획자는 결국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장기적인 세대 통합의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이런 세대 통합의 뜻을 가진 기획자들의 의지가 커야 하고 그러한 욕구를 가진 시민들의 끊임없이 등장해야 장기적인 효과가 일어날 거라 생각합니다. 결국 이런 북적북적 프로그램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또한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하고자 하는 여러 청년들의 또한 기획자들의 의견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모든 질문에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발제를 진행해 주시고 질문에 답변해 주신 김성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발제를 진행할 레인보우조의 정현아님께서 더불어 사는 세상 AAC로 이따 발제에 대한 답변을 해주실 텐데요. 첫 번째 질문은 AAC 캠페인을 한 번만 진행한 것을 통해 유의미한 결과로 장애인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될까요? 단지 AAC가 무엇인지 알리는 홍보에 불과하다고 보는 시선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입니다. 정일아님 준비되시면 답변해 주세요. 네. 저희 발제 주제가 더불어 사는 삶으로 AAC를 잇다입니다. AAC는 단지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 모두가 사용하는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의사소통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AAC가 무엇인지 알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장애인과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는 차별과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은 AAC 활성화를 위해 일반 시민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은 무엇이 있을까요? 입니다. 정연아님 준비되시면 답변해 주세요. 네, 저희가 앞서 PPT에도 보여드렸다시피 AAC 이제 에코백뿐만 아니라 관련된 물품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AAC 팔찌나 책자 그리고 AAC를 활용할 수 있는 앱도 이제 플레이스토어에 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활 속에서 활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제안하기로는 이제 주변 친구나 지인에게 AAC에 대해 알리고 일상 속 AAC를 찾아본다면 AAC와 더 가까워지고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AAC를 사용해 의사소통하려는 이제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조금 늦더라도 기다려주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준다면 AAC를 활용해 소통을 시도하는 사람도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은 AAC 의사소통 보급에 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통 단절이 AAC를 몰라서 그런 것이라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연아님 준비되시면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 질문은 두 분이 해주신 거를 이제 저희가 하나로 합했는데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질문에 이제 발제에서도 얘기했듯이 비장애인이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 이제 저희는 좀 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의사소통은 아무래도 화자랑 청자가 기본적으로 있어야지 이루어지는데 장애인이거나 혹은 비장애인이 화자가 시도를 하더라도 장애인이거나 혹은 비장애인 청자가 그거를 제대로 듣고 피드백해주지 않는다면 그 의사소통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저희는 바라봐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장애인도 물론 AAC에 대해 알리고 같이 캠페인이나 혹은 프로그램을 하는 방향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저희는 비장애인은 그걸 좀 아는 게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또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봉사활동 많이 하셔서 아시겠지만 장애인 관련 봉사활동이 워낙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교육도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런 건 장애인을 대상으로도 이미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좀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해서 계획을 했고요. 그리고 MC분들한테 전달을 안 드렸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저희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장애인 시위에 관련해서 이제 질문을 한 분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이제 질문이 비장애인이 장애인 시위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이해하고 희생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무조건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요구하든 다 들어줘야 된다 이렇다기보다는 일단 그 장애인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보고 왜 굳이 바쁜 출퇴근 시간에 그런 시위를 진행하는지 들어봐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비장애인이 장애인 시위를 인해 이제 겪는 불편함 그 이상으로 장애인도 평소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어떤 어려움이 겪었을지 생각해보고 또 이제 거의 요즘은 많은 역에 이제 엘리베이터 맞아요.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는데 사실 그게 그 장애인들이 몇십 년간 시위를 하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설치가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그런 것도 장애인 시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제 장애인 시위가 장애인 그들만의 시위가 아니라 이제 결국 장애인과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적 약자, 노인분들도 엘리베이터 많이 이용하시고 하시니까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뭐 무조건적으로 비판적으로 듣거나 뭐 너무 긍정적으로 듣는 것도 안 좋지만 그래도 들어보려는 태도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모든 질문에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발제를 진행해 주시고 질문에 답변해 주신 정연아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발제를 진행한 그린에코 100조의 고희진님, 정소연님께서 그린에코 100%를 향해 발제에 대해 답변을 해주실 텐데요. 첫 번째 질문은 친환경적 행동 실천은 비용이 많이 듭니다. 발표에서 말씀하신 사례 외에도 더 간편한 환경 보호 실천 방법이 없을까요? 입니다. 정소연님 준비되시면 답변해 주세요. 네, 발표에서 이야기한 5R 원칙을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5R 원칙은 거절하기, 줄이기, 재사용하기, 재활용하기, 섞이기가 있습니다. 이 중에 줄이기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가진 물건을 줄여서 나눠주거나 중고로 판매하는 그런 방안도 있지만 자신의 소비 자체를 줄이는 것도 포함이 되는데요. 청바지 하나를 새로 제작하는데 물 7,000리터가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옷을 사입기보다는 있는 옷을 한 번 더 입는 것, 이런 사소한 행동도 환경보호 실천에 상당히 간편하고 저렴하지만 강력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은 개인의 작은 실천이 모여서 큰 힘이 된다는 것은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요? 입니다. 정서연님 준비되시면 답변해 주세요. 네, 저희는 개개인의 실천이 환경보호라는 큰 목적에 기여할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을 주고 싶었고 또 여러 사람이 모이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그런 파급 효과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비록 저희는 이제 소규모로 시작한 환경보호 활동이지만 이게 점차 퍼져서 사회 전체의 어떤 인식이 형성이 된다면 정부랑 기업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친환경적인 그런 의식을 가진 소비자들을 위해서 약간 친환경적인 제품을 많이 생산하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고 정부에서도 일회용 컵 사용 자제와 같은 그런 정책들을 많이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작은 그런 힘이 모여서 점점 이게 커진다면 환경에 관심이 없던 사람이나 단체에도 충분히 그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저희의 바람이 있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은 기존의 환경운동가들의 교육과 활동이 아닌 지금 현재 청년들이 생각하는 환경교육과 활동이 있다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며 아울러 지속가능한 환경에 관련된 활동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입니다. 정소연님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사실 기존 환경운동가들이 얘기했던 내용과 지금 인식하는 내용이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온난화
있으니까 가속화돼서 기후 위기가 온다. 이런 큰 틀은 상당히 비슷하지만 환경이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SNS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소통이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후 위기를 우리의 위기가 아니라 세계적인 위기로 인식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환경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 세계적인 수준과 바로바로 비교해서 객관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보의 확산 속도라든지 환경 보호 방안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된 게 이전 환경운동가들의 그런 움직임과 지금의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지속 가능한 환경 보호 활동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신의 소비를 줄이는 게 상당히 강력한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자원이라든지 전력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소비를 줄이고 자기가 있는 것들을 다시 사용한다든지 아니면은 자기가 있는 것들을 나눠줘서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게 할 수 있다든지 그런 방안이 제일 지속 가능하고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모든 질문에 답변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추가로 답변 드리지 못한 질문들은 추후에 취합하여 고양시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에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많이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발제를 진행해 주시고 질문에 답변해 주신 정소연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흘러갔네요. 시민 여러분, 오늘 포럼 어떠셨나요? 우리에게 직면한 사회 변화, 그리고 이제는 함께 해결해야 하는 기후 위기인 만큼 우리 모두에게 유의미한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온 우리 20명의 기획단 분들과 고양시 자원봉사센터 관계자분들, 그리고 따뜻한 관심으로 포럼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2022 사회변화 자원봉사 포럼을 마무리하고 다음 순서인 시민참여 소그룹 토론은 김민서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자 고영빈, 김자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